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Do you know 불고기? Do you know 김연아? 자, 예전엔 자부심을 느끼게 했던 질문. 요즘은 약간 자조적으로 쓰이는 질문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외국에서 활약하는 한국 국적의 선수들을 보거나 세계를 휩쓰는 한국 드라마, 그리고 BTS까지 괜히 기분이 좋고 뿌듯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되레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다각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조명을 받다 보니 이제는 뭐 기죽을 일도 없어지고, 그래서 Do you know로 시작하는 이 질문들이 조금은 부끄러워졌다. 이 느낌은 오히려 우리가 어깨 넓고 근육 빵빵하게 성장했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대한민국은 생각보다 국제적 위상이 높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으로 세계에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의견이 분분하겠지만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국가 브랜드 역시 우리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BTS의 나라, 손흥민의 나라, 삼성전자의 나라라고 퉁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럴수록 예전처럼 와,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무엇인가를 이뤘다 같은 말을 하면서 취해 있기보다는 똑똑하고 냉정해질 필요가 느껴져요. 이전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던 세계 속의 한국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좋다더라, 별로라더라, 이런 식으로 뭉개는 말들 말고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책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살아온 미국의 칼럼니스트 콜린 마샬의 한국 요약 금지라는 책인데요. 이방인의 눈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동승자의 입장에서 한국의 다양한 측면을 조명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뒤통수를 직접 볼 수 없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사진만 볼 수 있다면, 저자는 우리의 바로 뒤에서 직접 우리의 뒤통수를 이리 보고 저리 보며 그가 했던 많은 생각들을 정리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요, 책의 내용을 정리한다, 요약한다는 느낌보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제가 머릿속에 정리되는 감상과 개인적 생각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에세이들이 모여있는 책이기 때문이에요.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부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뜨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의 주제는 한국은 국가 브랜딩을 왜 이렇게 못하는가 거든요. 그리고 저자의 눈으로 나름의 분석을 해요.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해온 무지에 기반한 홍보에 대해 냉소하고 있다. 즉,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여 만들었던 대한민국 홍보, 예컨대 관광 홍보 영상이나 슬로건 같은 것들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색하고 때로는 우습게 느껴진다는 말인데요. 아마도 대한민국 브랜딩에 있어 자기 객관화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한국인의 눈에서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자는 추측합니다. 정작 외국인의 눈에는 그닥 흥미가 동하지도 않고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말이죠. 뭐랄까요? 마치 밀가루를 싫어하는 애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 열심히 음식을 했는데 그 결과물이 파스타, 빵, 라면 같은 결국은 밀가루 음식인 그런 느낌이랄까요? 한국이 만든 홍보 목적의 영상이나 슬로건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설득된다기보다 이 한국의 홍보 영상은 왜 이상한가, 무엇이 문제인가 등을 분석하는 소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석들에 대해서 오늘의 저자, 그리고 저 역시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역설적으로 한국 전쟁 후 60년 동안 만들어진 나라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한국은 거의 모든 것이 파괴됐으며 또 도약할 수 있는 발판 또한 전무했죠. 그럼에도 100년이 지나지 않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성장했고 새롭게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효율을 위해 서울과 부산 등 특정 지역에 대한 우선적 개발을 해야 했지만 속도와 효율 측면에선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선진국의 산업이나 생활 양식을 주저없이 흡수하기도 했고요.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인식 또한 견고하게 굳어졌죠. 즉, 우리는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 치열하게, 효율적으로, 맹목적으로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성공이란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토록 바랐던 부자나라, 선진국 반열에 올라왔다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은 우리 자부심이 되었고, 이를 외국에서 인정할 때 뿌듯함을 느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한강의 기적, 국민소득 몇만 불 달성, 외신의 반응,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접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지난 시간 동안 살을 깎는 노력을 했고 성취를 이뤄낸 지금은 어떤가요? 대한민국은 서울이고 서울이 대한민국이다 라는 말을 부인하기 어려워졌죠. 건축물, 특히 아파트들은 치밀한 용적률 계산위에 개성 없이 마구마구 들어서고 있고요. 전통에 대한 인식도 지켜야 할 것, 가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은 있었으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안에는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국다움이 무엇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와중에 외국인에게 한국을 홍보해야 할 때는 결국 화려하게 성장한, 전쟁 후 폭삭 망한 줄 알았던 최빈국이 고도 성장을 이뤘다는 성취를 강조합니다. 요즘은 아닐까요? 이게 옛날 말일까요? 국가 브랜딩으로 승부해야 하는 국제 엑스포에서 우리나라 부산은 고배를 마셔야만 했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준비가 부족했을 수도, 국제 정치적 이슈로도, 혹은 경쟁국의 뛰어난 준비, 이런 이유들로 실패할 수도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왜 실패했느냐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홍보 방법의 단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딱 봐도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적인 요소들로 홍보 영상을 가득 채운 그런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홍보 영상엔 어김없이 또다시 경제 발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홍보 영상엔 전쟁 후 모든 게 무너진 흑백 사진에서 지금의 높은 건물 사진을 교차해서 보여주는, 한마디로 우리 이렇게 가난을 극복하고 멋진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계속 슬로건만 외치고 반복하죠.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보면서 좋아하는 영상이 아니잖아요. 외국인에게 부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어필해야 하는 말 그대로 설득 대상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홍보물이란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급성장했다는 것이 그 지역을 가고 싶게 만들고 사랑하게 만드는 요소는 아니겠죠. 덩달아 프레젠테이션을 한 연사들도 그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런 기업, 이런 인물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라도 하듯이 대기업 회장, 전 유엔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됐어요. 이 홍보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 바로 K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K-팝 좋죠.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고 저도 즐겨 들어요. 그런데 한국만의 무엇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에
K-팝 가수들의 모습과 강남 스타일이 나온다. K-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부산 홍보 영상에 가수들을 등장시키고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씨 얼굴이 등장하면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아티스트지 한국만의 무엇을 강조하기 위한 영상에 등장하는 건 오히려 아쉬웠어요. 정말 개인적인 생각에서요. 오히려 그들을 반드시 출연시켜야 했었다면, 그래야 높은 분들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거였다면, 한국 탈춤이나 부채춤을 그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하거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말 나온 김에 K 컨텐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요? K-팝, K-드라마, K-무비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뭔가 외국 음악이나 외국 영화를 보는 것이 더 세련되어 보였고, 반면 한국의 컨텐츠는 보급형, 저가형으로 일종의 자기 폄훼를 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시절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즐겨 들었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컨텐츠들이 외국에서 많이 소비되는 지금의 모습은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K 컨텐츠의 활약은 소위 국뽕을 채워줬죠. 한국 컨텐츠를 감상하는 외국인들의 반응, 이게 또 다른 컨텐츠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국뽕을 얼마나 원하는지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면요, 해외에서 열광하는 K 컨텐츠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별로 외국에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들로 가득했던 풍자들과 한국인끼리만 통할 듯한 농담으로 가득했던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였습니다. 제목부터 강남 스타일.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산다는 강남을 아예 제목에 내걸고 있지만 우아하거나 아름다운 가사도 아니고 대놓고 가벼운 댄스곡 리듬이죠. 뮤직비디오에는 화장실에서 랩을 하거나 관광버스에서 요상한 춤을 추는 그런 것도 나오고, 해변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 떨어져 보니 동네 놀이터기도 하고요. 기획자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었는지는 알 수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 강남 스타일이 강남 졸부가 가진 허세를 풍자했다 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강남이 상징하는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와 순결주의에 대한 도발이다 라고도 하고요. 다 좋습니다. 문화 콘텐츠는 다양하게 제 맛대로 즐기고 해석하는 거니까요. 다만 제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강남 스타일이 뜬금없이 서양에서 핫해졌다는 겁니다. 왜지? 화제가 될 법한 것도 없고, 물론 춤이나 후렴 같은 게 중독성 있고 재밌는 건 알겠는데 단순히 그것 때문일까? 자, 강남 스타일이 서구권에서 화제가 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뮤직비디오부터 시작됐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 4분짜리 영상을 보면서 기괴함, 새로움, 모순됨 등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게 뭐야? 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들은 뭐예요? 고가도로 아래 방치된 강둑, 먼지바람이 부는 주차장, 화장실. 아니, 일부러 이상하게 구성했다기보다 그냥 우리에게는 지천에 널려있는 별거 아닌 풍경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곳에서 잡벅에 취해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 싸이의 모습이 우리는 그냥 싸이 뮤직비디오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는 신선했을 것 같아요. 저자의 말로는 이 전까지는 이 서양 사람들을 겨냥해서 만들어졌던 아시아권의 컨텐츠에 비해서 확실한 자의식, 또 그로 인한 한국인만의 유머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서양인을 사로잡지 않았을까 말합니다. 그 전에는요, 동양권에서 서양을 향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이 나름대로 구성한다고 해왔지만 정작 서양 사람들을 사로잡은 것은 지극히 한국적인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였으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오징어 게임도 그래요. 저는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예 모른 채 그냥 이정재 씨를 좋아해서 봤거든요. 그리고 재밌게 다 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재밌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뭔가 할 것 같은데 이거 한국 사람만 알 수 있을 듯한 어린 시절 놀이, 추억에다가 생존 서바이벌을 가져다 붙인 이런 공포감이 전달이 잘 될까? 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오징어 게임이 세상을 휩쓸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 책을 덮고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외국의 영화들엔 그 나라만의 무엇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요소들은 제 생활 반경에서는 쉽게 보기 어려운 것들이었기 때문에 외국 영화들의 자국민들이 감상할 때보다 더 재밌게 볼 수 있었죠. 미국의 고등학생들이 쓰는 학교 캐비넷, 일본 주택에서의 생활상, 날이 밝으면 어디든 일광욕을 하는 것이 당연한 유럽, 예전 홍콩 영화에서 나오는 야시장도 인상적이었고요. 결국 쉽게 갈 수 없는 외국에 대한 매력은 그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에서 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여행을 목적으로 외국을 갈 때 우리나라에도 많은 고급 호텔에 갈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곳을 찾기보다 그 나라만의 양식이 묻어있는 주택이나 그 나라 사람들의 생활 양식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찾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까와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서양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한 치열함, 파괴된 국가를 빠른 속도로 재건하기 위한 고민,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국의 고유한 무언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보존하고 재해석하려는 과정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서도 특히 문화 선진국이라고 일컬었던 외국의 것을 우리나라 형태로 바꿔서 키워올 수밖에 없었을 테죠. 다행히 이제는 한국 고유의 정서, 문화, 감정이 세계 시장에서 먹힌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한국 고유의라는 부분에 다른 나라 이름을 가져다 놔도 똑같아요. 세계 시장이 원하는 것은 각각의 자국에서도 넘치고 넘치는 것과 비슷한 무엇인가는 아닐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토양이 굳어진 나라의 컨텐츠는요, 이 종국엔 굳이 한국만의 컨텐츠가 아닌 이를테면 음악 장르, 힙합, SF 영화, 세계 공통의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게 되겠죠. 지금의 BTS, 봉준호, 작가 한강처럼 이제 한국적인이라는 틀을 이미 벗어나 그 자체로서도 월드 표준이 되어 세계 시장에서 소비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의 저의 이야기에 대해 혹은 이 책에 대해 혹은 이 책의 관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다른 가치관과 다른 눈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공간에 대해 생각하니까요. 그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가 오늘 한국의 브랜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책 전체에서 그 부분은 일부고요.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다각적으로 섞여 있어요.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어떤 내용은 슬프기도 하고 또 외국 사람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저는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큰 제목이 이 나라 사람들이 쿨할 수 없는 이유거든요. 한국의 자살률, 명과 암,
특별한 역사의식, 근현대사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닌 관찰자의 입장에서 풀어쓴 부분을 읽을 때 저자가 상당히 숙고하면서 이 책을 썼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10년 이상 한국에 체류하며 꾸준히 한국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는 콜린 마샬의 한국 요약 금지를 읽어보고 제가 드는 감상과 생각을 전해드렸습니다. 도서 추천, 청취자 의견은 underlinebook@gmail.com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